안녕하세요. 모비딕의 뒷이야기 다시 하러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이체로에 의해 이스마엘이 구조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지요. 오늘은 이 소설의 처음부터 등장하는 퀵헤그라는 인물부터 얘기해 볼까요? 책에서 식인종이라 표현되는 퀵헤그는 이슈마엘이 피쿼드호를 만나기 전 같은 여인숙의 같은 방에 묵었던 아프리카쯤 되는 어느 부족의 원주민 출신의 흑인 외국인입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고 작은 나무 조각상을 숭배하는 인물로 영어가 조금 어눌하지만 표정만은 무시무시합니다. 그와 함께 피쿼드호에 승선한 퀵헤그는 작살 기술이 좋아 작살잡이가 되어 이스마엘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임금을 받습니다. 고래를 향해 한 손으로 작살을 던지는 그의 탄탄한 근육이 멋지게 상상이 됩니다. 그러다 배에서 원인모를 고열로 힘들어하다가 죽음을 예감하고 목수에게 자신의 관을 짜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랴 라는 심정으로 목수는 정성껏 관을 짜줍니다. 직접 거기에 누워본 퀵헤그는 난데없이 다시금 살아야겠다는 욕망을 느끼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몸을 털고 일어납니다. 신기하지요? 결국 관은 쓸모가 없게 돼버렸지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스마엘이 후에 피쿼드호 침몰로 바다에 빠졌을 때 부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퀵헤그의 관입니다. 이스마엘의 목숨을 살린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 이야기의 거의 주인공 같은 인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에이헤브 선장인데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아합이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아합 왕은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 즉 이방인과 결혼했는데요. 문제는 이 이세벨이 다른 우상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아합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도 계속 패배하고 역사적으로도 아합 왕은 그리 좋은 평을 얻지 못하며 성경에서 역시 하나님을 배반한 왕으로 묘사되는 인물입니다. 피쿼드호의 에이헤브 선장은 한쪽 다리를 과거 모비딕에게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 다리 한쪽을 앗아간 모비딕에게 복수의 칼날을 품으며 반드시 제 손으로 죽이겠다고 바다로 나갑니다. 포경선이기는 하나 이 피쿼드호의 진짜 목적은 모비딕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비딕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는 에이헤브 선장의 모습은 굉장히 광기 어리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실 고래는 그저 본능에 따라 자기를 공격하는 A에게 맞공격했을 뿐인데 왜 고래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이것부터가 정상은 아니지요. 그러면서 배에서 굉장히 독단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입니다. 독재자의 공포 정치가 연상되기도 하고요. 선원들은 항해 초기에 이 에이헤브의 이러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딱히 반발하진 않지요. 어쨌든 모비딕도 고래고 포경선은 고래를 잡는 배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그의 미친 짓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1등 항해사 스타벅입니다. 이 배에서 가장 정상으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오직 모비딕 잡기에만 미쳐있는 에이헤브 선장에게 차분하게 이성을 차릴 수 있도록 총대를 메고 쓴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선장은 선원들을 부추겨 돈까지 걸어가며 흰 고래를 찾을 것을 재촉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복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독단에 빠진 왕들은 결국 비참한 말로를 보내다 죽는데요. 이 책에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전에서 얻을 수 있는 생생한 교훈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고전 이야기를 더 해보면 번역가 황유원님은 우리의 말은 생겨나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며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읽는 즐거움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결합하면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에 언어의 진화와 다양성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고전이야말로 문학을 읽는 즐거움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등장인물로 돌아와서 스타벅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지요. 스타벅스 아시지요? 전 세계적으로 매장 수로 볼 때 3위 안에 드는 것 같던데요. 이 스타벅스의 이름이 이 책에 나오는 스타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주 하워드 슐츠가 지었는데요. 아마 소설 속의 스타벅의 성격을 지향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항해 끝에 모비딕을 만나 3일에 걸쳐 쫓습니다. 첫째 날 실패하고 나서 스타벅은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선장에게 권합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하지요. 이틀째에 모비딕에게 작사를 꽂는 데 성공한 에이헤브는 드디어 모비딕을 잡는 줄 알았지만 잣살이 꽂힌 채 유유히 달아납니다. 보통 고래들은 작살이 꽂혀 피를 계속 흘리게 되면 힘이 빠져 결국 죽는다던데 이 흰 고래는 굉장히 대단한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속의 이 모비딕이 갖는 막강한 힘은 꽤나 상징적입니다. 인간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존재라거나 거스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거나 우주의 질서라거나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둘째 날에도 실패한 에이헤브에게 스타벅은 한 번 더 집으로 돌아갈 것을 사정하지만 다 왔다며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며 아들을 잃은 레이첼 선장의 부탁도 무시한 채 그의 몸과 온 정신은 오직 모비딕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스타벅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에이헤브를 원망해보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에이헤브의 무모한 도전에 피코드호의 모든 선원들은 바닷속으로 수장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새 한 마리가 침몰해가는 피코드호를 향해 내려오다 수면 위로 보이는 마지막 피코드호의 돛대 끄트머리에 있다가 그만 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새도 함께 바다로 들어갑니다. 마치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들어가겠다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 피코드호가 우리가 사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배 안에 있는 다양한 인종과 직업인들이 있어 그들 각자의 역할을 통해 개성을 보여주는데요. 다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작살잡이, 요리사, 목수, 의사, 잡부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배를 타고 긴 항해를 나섭니다. 각자가 살아온 방식과 기간은 달라도 고래를 잡아 돈을 벌겠다는 목표는 같지요. 이 안에는 에이헤브 같은 독재자도 있고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스타벅이 있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목수도 있으며 주목받지 못하는 원주민도 있습니다. 그들이 또 항해가 끝난 뒤의 계획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나가서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끝은 아닐 텐데요. 책에 있는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긴 항해를 한 번 끝냈다 해도 뒤에는 두 번째 항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두 번째 항해를 끝냈다 해도 뒤에는 세 번째 항해가 그 뒤에도 또 다른 항해가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노고란 그처럼 모두 끝이 없고 견뎌내기 힘든 것들이다. 이른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괴하고 복잡다단한 일들을 겪어나가다 보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짓궂은 농담처럼 느껴지는 어떤 기이한 순간이 찾아온다. 어떠신가요? 모비딕. 너무 길고 문장도 어려워 읽는 내내 힘들긴 했지만 정말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을 읽은 것만은 확실하네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